제르시 전쟁이 시작되다. 미국인이 알기로 이 전쟁은 한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 서울 북서쪽의 외지구 접근하기 힘든 옹진반도에서 시작했다. 그곳은 1949년 5월에 국경전투가 시작됐던 곳이기도 하다. 1949년 독립적인 시각을 지닌 관찰자들이 없었던 까닭에 남북 양측은 그 이후로 내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1949년에 길고 뜨거웠던 여름, 임박한 충돌을 배태하고 있던 당시의 남한은 병력을 10만 명까지 확충했다. 북한이 1950년 초에나 되어야 다다를 수 있었던 병력 규모였다. 미군 전투 서열 자료를 보면 1950년 6월경 양쪽 군대의 병력은 거의 대등했다. 6월 초 메가더의 정보관은 북한군 병력을 조선인민군 7만 4,370명과 국정경비대 2만 명가량으로 확인했다. 남한군 전투 서열에 따르면 병력은 총 8만 7,500명으로 이중 3만 2,500명은 국경에, 3만 5천 명은 38도선에서 하루 행군 거리인 35마일 약 56km 이내에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북한군, 특히 중국 내전을 마치고 돌아온 대규모 파견대의 월등한 전투 경험을 설명해 주진 않는다. 북한은 또한 소련의 T-34 전차 150대를 보유했으며 전투기 70대와 경폭격기 62대의 작지만 유용한 공군력을 보유했다. 이는 1948년 12월 소련군이 철수할 때 남겨둔 것이거나 1949년에서 50년 북한에서 전쟁 채권 판매 운동이 몇 달간 지속되었을 시기에 소련과 중국에서 구입했을 것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내륙에 남은 남한군은 약 2만 명뿐이었다. 이는 남쪽의 유격대가 소탕된 것으로 보이자 이후 1950년 초 몇 달 동안 북쪽의 38도선을 향해 상당수의 병력이 재배치된 결과였다. 북한군도 1950년 5, 6월에 남쪽으로 병력을 이동시켰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많은 부대에 적어도 3분의 1은 임박한 침공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6월 25일 전투에 동원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수많은 조선인 병력이 중국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중국에서 침공 일주일 전 존 포스터 덜레스는 서울과 38도선을 방문했다. 그 당시 덜레스는 순회 대사이자 공화당의 유력한 국무부 장관 후보로서 해리 트루먼이 공화당으로부터 누가 중국을 잃었나 전략으로 공격받은 이후에 시도한 초당적 협력의 상징이었다. 덜레스 이승만은 그와 만났을 때 미국이 한국을 직접 방어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 덜레스가 총회한 기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매슈스는 그곳에 있었고 그 만남 직후에 이렇게 썼다. 이승만은 한국의 통일을 과격하게 옹호했다. 그는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승만은 북쪽 땅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며칠 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매슈스는 이승만이 전면전을 초래하더라도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 모든 것은 이승만의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지만 이는 그가 이전에도 여러 번 제기했던 북진 위협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덜레스가 그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 어느 세미나에서 한 역사가가 트루먼 정부의 국무부 장관 딘 에치슨에게 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딘 씨, 당신은 그 덜레스의 방문이 공격을 도발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까? 에치슨은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 캐논이 끼어들었다. 이 문제에는 우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이 그것을 방문하여 쌍안경으로 전초기지 넘어 소련 사람들을 살폈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련은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동요했을 겁니다. 에치슨 이렇게 답했다. 그렇네요. 중절 모자를 쓰고 벙커에 서 있는 포스터라니 정말 재밌는 모습이군요. 북한 정부는 그 사진을 열심히 퍼뜨렸다. 같은 시기에 노련한 기업가인 박흥식이 도쿄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와 대담을 했다. 발행일은 한국전쟁 발발 첫날인 1950년 6월 24일이었다.
한국 경제 사절단 즉 마셜 플랜 고문으로 소개된 그는 일본인 친구와 지인이 많다고 알려졌다. 이는 다소 과소평가한 것이다. 박흥식은 남쪽 북쪽에서 공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가장 악명 높은 부역자로 여겨졌다. 박흥식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반일 정서가 크게 분출했다. 당연하지. 박흥식의 말에 따르면 수모는 혁명가와 민족주의자가 귀국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경에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남한은 38도선에서 평화의 보루로서 처신했고 국방을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일본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야 할 공존해야 할 운명이었고 따라서 악감정은 내버려야 했다. 박흥식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전쟁 이전 시절에는 일본, 만주, 한국, 대만이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었던데 반해 지금은 경제적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박흥식은 일본 식민주의 사상을 체현한 인물이었다.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유일하게 불행한 운명이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박흥식과 김일성에게 1930년대는 시작이었다. 박흥식에게는 엄청난 사업 기회가 열렸고 박흥식은 서울에서 최초의 미국식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을 창립했다. 김일성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투쟁의 10년이 시작되었다. 이 시작 이후 1930년대 한국의 젊은 지도자들 중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편과 저항하기로 결심한 편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아마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전쟁은 1950년 6월 마지막 주말에 아직까지도 알아내야 할 것이 많은 그 주말에 찾아왔다. 북한은 1950년 6월이 되기 여러 달 전에 남북 간의 분쟁을 재래전의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 소련 문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한에서 결말 없이 진행되는 유격전에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1949년에 발생한 남쪽의 여러 차례 도발을 구실로 삼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다. 대만의 장제스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은밀한 쿠데타 계획의 완성은 그 주말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딘 러스크는 1950년 6월 23일 저녁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몇몇 중국인들과 만났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임박한 침공 위협에 시달리는 장제스 정권을 다른 정권으로 대체하길 바랬다. 러스크와 에치스는 대만의 지도자로 믿을 만한 사람을 원했다. 그래야만 대만을 중국 본토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신들의 은밀한 소망이 트루먼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부의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웅진 전투는 6월 25일 오전 3, 4시경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정부 보고서는 어느 쪽이 전투를 시작했는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웅진 전투. 나중에 공격부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경비대 제3여단의 일부였고 오전 5시 30분 막강한 제6사단이 이에 합류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거의 동시에 철원 남쪽 38도선에 주둔한 조선인민군이 남한군 제7사단 제1연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제7사단은 무너졌고 조선인민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기갑여단을 동반하여 밀고 들어와 서울을 향해 기세 좋게 진격했다. 그러나 남한의 자료에 따르면 제17연대가 옹진반도에서 반격을 가했으며 해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해주는 38도선 이북에서 남한군이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중요 지점이었다. 미국의 한국전쟁 공식 역사가인 로이 애플먼은 제임스 하우스먼의 설명에 의존했는데 하우스먼은 옹진반도에서 시작된 전쟁 발발에 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많이 삭제하고 설명했다. 하우스먼은 훗날 템스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자신의 좋은 친구인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이 옹진의 지휘관이었으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알다시피 그는 그곳에서 방어선을 지켰을 뿐 아니라 38도선 너머로 반격도 가했다고 말했다. 하우스먼은 이어서 남한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내 생각에는 그들이 틀렸다 라고 말했다. 국제연합 감시단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인 제임스 피치 대령은 마찬가지로 템스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옹진의 지휘관 백인엽이 제17년대 쌍호부대 전투단을 이끈 행동파 인간이라고 전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해주에 관해서는 여전히 약간 수수께끼 같은 점이 있다. 난 해주를 공격한 것이 백인엽과 그의 부하들인 제17년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전쟁이 한동안 진척될 때까지 그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들이 이곳을 공격했고 북한군이 응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피치는 뒤이어 이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남한군이 공격했다면 그것은 백인혁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북한군이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은 흉악무도한 침략이다. 6월 25일 제17년대 병사들이 해주를 점령했는지 나아가 온진에서 전투를 먼저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기존의 증거가 양쪽을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남한이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 최악의 경우에 1949년에 여러 차례 발생했듯이 38도선 너머로 소규모 공격을 시도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북한은 전면 침공으로 대응했다. 공격하는 조선인민군 부대의 남쪽에는 한국군 제7사단이 있었는데 사령부는 침공 통로의 중요 지점이었던 의정부읍에 자리 잡았다. 제7사단은 6월 26일 아침에도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열차로 대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던 제2사단의 병력 보강을 기다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늦게 도착한 제2사단은 맥없이 무너져 혼란에 빠졌다. 6월 26일 오후에 저녁에 바로 그 의정부 통로에 뚫린 구멍으로 북한군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써 수도가 위태로워졌다. 현장에 있던 한 미국 공무원은 훗날 제2사단의 전투 실패가 서울을 빠르게 빼앗긴 주된 원인이라고 썼다. 북한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한군 부대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도주했다. 이유는 상대적인 화력 부족, 불충분한 훈련, 일본에 봉사했던 장교들의 전력 등 여러 가지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기가 없던 이승만 정권은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상당히 자유로운 선거,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도파에 거의 패배할 뻔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일찍 일요일 저녁에 고위 관료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려 했고 6월 27일 남한군 사령부 전체가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고 서울 남쪽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서울 북쪽에서 적과 교전하던 부대는 후방 연락선을 잃었으며 군대와 주민 모두 낭패를 보았다. 이튿날 남한군 사단들은 대부분 사령부를 뒤따라 수도 남쪽으로 철수했고 뚱보 장군 최병덕은 경고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하여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을 죽게 만들었다. 이 어이없는 짓은 최병덕이 했구만. 최병덕. 이 어이없는 짓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날 늦게 대통령 이승만은 특별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다. 대전 전투 중에 이승만은 그곳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지만 곧 다시 열차에 올랐다. 남쪽의 항구 목포로 향했고 거기서 배편으로 부산을 향했다. 부산에 도착한 뒤로는 내내 방어선 안쪽에 머물렀다. 군대의 사기는 징발했고 민간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서울은 약 3만 7천 명의 북한군 공격부대에 함락되었다. 6월 말에는 남한군 병력의 남한군 병력의 좋기 절반은 사망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오로지 2개 사단만이 장비와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나머지 전부 전체의 약 70%는 전장에서 버려졌거나 분실되었다. 남한의 저항이 빠르게 사실상 완전히 무너지자 미국의 무력 개입이 촉발되었다.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결정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곧 미국의 공군과 지상군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워싱턴 시간으로 6월 24일 밤 에치슨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투 사실을 알린 뒤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에게는 이튿날까지 워싱턴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월 25일 저녁 백악관 긴급회의에서 에치슨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고 공군으로 미국인의 철수를 호위해야 한다고, 그리고 제7함대를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배치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대만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로써 중국은 분할되었고 대만은 지금까지 중화민국이 지배하고 있다. 6월 26일 오후 에치슨은 홀로 미국 공군과 해군을 한국전쟁에 투입하는 중요한 결정을 입안했고 그날 저녁 백악관은 이를 승인했다. 6월 26일. 그러므로 무력 개입 결정은 에치슨의 결정이었다. 에치슨. 비록 대통령의 지지는 얻었지만 국제연합이나 국방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 에치슨의 논리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는 무관했으며 온전히 미국의 위신과 정치 경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언젠가 에치슨은 이렇게 말했다. 위신은 세력이 들여온 그림자이다. 북한은 그것에 도전했고 따라서 미국의 신뢰성이 위태로웠다. 그리고 에치슨의 생각에 남한은 동북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자신의 대초승달 전략의 일환인 일본의 산업 부흥에 필수적이었다.
예관사는 뒤에서 문하겠다. 6월의 결정을 지지했던 조지 캐넌은 당시 기록한 메모에서 에치슨이 6월 26일 오후 대학교 토론을 취소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혼자 정리할 시간을 원했다. 우리는 3시간 뒤에 수집되었고 그는 우리에게 작성한 글을 읽어주었다. 그것은 종국의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서의 초안이었고 다음날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정부가 실제로 취한 방식은 군사 지도자들이 에치슨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에치슨이 홀로 고민하여 도달한 것이었다. 에치슨 훗날 내가 기억하는 바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여 캐넌의 진술에 동의했다. 캐넌은 6월 26일의 결정이 중요했다고 적었고 에치슨은 그 결정이 의회나 국제연합의 협의에 앞서 내려졌다고 인정했다. 국제연합은 6월 27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우리가 아침에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다. 바로 그 토요일 여름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남용했던 소련의 국제연합 대사 야코프 말리크는 거부권을 쓴 대신 롱아일랜드에서 쉬고 있었다. 거부권을 쓰지 않았어. 이렇게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국제연합이 중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말리크는 7월 6일에 협의를 위해 모스크바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오랫동안 소련의 외무장관을 지낸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훗날 딘 러스크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말리크는 토요일 밤에 모스크바에 정보를 보내 지시를 요청했으며 생애 처음으로 총석이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전가를 받았다. 아니요, 참석하지 마시오. 스탈린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반대했구만. 스탈린이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군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끌려들어가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도록 주장하기를 원했거나 미국의 국제연합 지배가 그 국제기구의 보편성을 파괴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6월 25일에서 26일에 에치슨이 내린 결정은 미국 지상군의 투입을 예시했고 이는 6월 30일 이른 시간에 실행되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6월 30일까지 보병부대의 전투 투입을 극도로 주저했으며 트루먼은 결정을 내릴 때 합동참모본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신중했던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궁지에 처해 있던 데다 소련과의 전 세계적 싸움에 말려들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또한 미군 병력이 육군 59만 3,167명과 해병 7만 5,370명이 전부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1950년 여름에 북한 홀로 동원할 수 있는 전투 병력이 20만 명을 넘었고 이에 더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의 엄청난 예비 병력이 있습니다. 미국 지상군 파견 결정을 재촉한 즉각적인 요인은 메가더의 판단이었다. 그는 전선을 방문한 뒤 한국군이 대부분 전투를 그만두었다고 결론 내렸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1950년 여름과 가을이 지나는 동안 한국군 부대는 괴멸했거나 북한군과 싸울 장비가 부족했거나 담당 구역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 전쟁 발발 후 2년간 대부분의 참전병사들은 남한군이 이름에 걸맞은 전투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그저 패하여 도주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매슈 리즈웨이 장군에 따르면 1951년 여름까지 한국군은 10개 사단에 10개 사단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분량의 장비를 잃었고 모든 수준에서 철저한 훈련과 장비, 교육이 필요했다. 한 미군 대령은 영국 기자 필립 나이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한군과 북한군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북한군은 호랑이처럼 싸우고 남한군은 양처럼 도망치는가? 전선 도처에서 모스부 HA는 남한군이 황급히 꽁무니를 뺀다는 신호로 쓰였다. 한국군 장교들은 부하 정사들을 착취했고 군율 위반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한 미군 병사나 한국군 장교가 탈영병을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는 병사의 뒤통수에 총을 쏘고 발로 차 무덤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 병사에게는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적이자 동맹군인 한국인을 바라보는 미국 병사의 시각에는 인종주의도 영향을 미쳤다. 한 참전군인은 이렇게 기억했다. 대다수 미국인은 한국인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지녔다. 그래서 공감이나 이해가 어려웠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한국인을 증오했다. 1951년에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야 한국군은 비록 더디긴 했어도 전투 체질을 개선할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미국인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유능한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한국인 적들에 대한 이 재앙 같은 오판은 전쟁이 발발한 바로 그날 수뇌부에서 비롯됐다. 메가더는 나는 한 손을 등 뒤로 묶고서도 저들을 상대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1 기병 사단만 한국에 투입할 수 있다면 뭐 하늘에 맹세하건대 당신은 저들이 만주 국경으로 급하게 허둥지둥 도망칠 꼴을 볼 수 있을 거요. 그러고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거요. 처음에는 메가더는 오직 한 개 미국 연대 전투단만을 원했고 그 뒤에도 2개 사단이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메가더는 워싱턴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한국군 군대는 4분의 1만 투입할 수 있으며 조선 인민군은 최고 수준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고 전략 전술적 원리를 훌륭하게 적용하고 있다. 7월에 들어서자 메가더는 최소한 4개 사단 병력을 넘어서는 3만 명의 미군 전투병과 3개 전차 대대 각종 대포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8개 사단을 요청했다. 판단 자원은 또한 인종적으로 분리된 미국 사회 출신 백인들에게 만연한 인종주의에서 비롯됐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은 아파르타헤이트와 유사한 규제를 받는 유색인이었다. 그들은 버지니아에서 유색인종 전용 샘물을 마셨고 다른 남부주들에서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으며 서부의 여러 주들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3주가 지나서 뉴욕타임스에 존경받는 군사부문 편집자 헨스 볼드윈이 내린 판단을 살펴보자. 우린 한국에서 야만인의 군대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징기스칸의 대군만큼이나 잘 훈련되어 있고 잔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의 전술에 능숙한 야만인이다. 그들은 나치의 전격전을 흉내내고 있으며 무섭고 두려운 온갖 무기를 사용한다. 볼도이는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전투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머지않아 최고로 야만적인 민족들 중 일부인 몽골인, 소련의 아시아인, 그 밖에 다양한 종족들이 참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었다. 볼두인은 다른 글에서 한국에는 메뚜기 떼 습격에 비유했다. 메뚜기 떼, 볼두인이구나. 갑주를 입은 무리의 야만적인 규례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현실적인 훈련을 미국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며칠 뒤 볼두인은 한국인들에게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 뒤에는 아시아의 유목민들이 서 있다. 그들 앞에는 약탈의 희망이 있다. 그 밖에 무엇이 그들을 비명지르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광적인 결의를 설명하는가? 몽골인, 아시아인, 나치, 메뚜기떼, 야만인, 유목민, 도적, 누군가는 볼두인이 자신들의 조국을 침공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에 맞서 그 조국을 지키는 민족을 묘사하기 위해 편견의 주머니를 탈탈 털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볼두인은 신념으로 가득 찬 광신자들의 문제를 다룰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